올해부터는 이제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3천억대, 2천억대까지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캐파가 커질 걸로 기대되고요. 올해가 영업이익 2천억에 순이익 1,500억, 내년엔 3천억 영업이익에 2,300억이 넘어가는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요즘 같은 증시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마다의 투자에 대한 기준과 중심은 있기 마련이지만 제 채널을 꾸준히 구독해주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만의 중심과 철학이 궁금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투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중심을 잡고 코어를 단단히 해서 나만의 기준을 잡아나가야 하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주식과 종목을 투자 전략을 짜 나가야 할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악재가 뭐 정말 많았습니다.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러우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실 진짜 총칼을 들이미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던 게 러우 전쟁이었다면 관세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돈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승기가 오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핵심이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단어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압력을 가하고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해주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총칼을 들이미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금융전쟁까지도 우리는 어느 정도 전쟁으로서 인식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 전쟁이 없어지는 게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금리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당연하게도 호경기가 중요한데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갖춰줘야 될 게 또 저물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요소들이 모두 맞물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변동 요인이 있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만한 시점은 언제인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러한 악재들이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한 추가적으로 금융적 리스크를 통한 이제 전쟁들도 그렇고 각종 악재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시장 관련해서도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증시가 이제 크게 무너졌는데 추후에 이제 이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은 언제냐면 저는 사실상 이 악재들을 모두 이제 반영하면서 경기 부양책이 공격적으로 시작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재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시 올리겠다라는 목적성이 국가와 그리고 제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불경기라는 것은 그 자체로 저물가를 불러오기 때문에 저물가는 또 다시 아이러니하게도 호경기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세를 우려했던 것은 사실 공급적인 충격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적인 면을 그 위에다 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이 저금리, 저물가 이런 요인들이 호경기를 불러오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좀 저물가 그 다음에 불경기인 상황에서 이제 저물가가 이제 연출이 됐고 이걸 이제 호경기로 바꾸기 위한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하는데 그걸 이제 못했던 이유가 이 공급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공급적인 충격이 왔던 건 바로 전쟁 이슈죠. 과거엔 러우 전쟁, 최근에는 이제 관세 전쟁.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슈들, 이 불안감이 시장에서 더 이상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수요적인 부분을 더 강조했지만 이런 공급적인 충격들 있죠. 전쟁과 같은 문제들 있죠. 공급의 문제를 주는 실제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각종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특히 이제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유명한 부위들이 이제 타격을 받기도 했고 전쟁에 이제 휩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공급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이 악재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휘발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도 어느 정도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즐기는데 위스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좀 알아보고 좋아해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표현 중에 이 엔젤스 쉐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위스키를 놔두게 되면 천사의 몫으로 계속해서 증발량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재라는 것도 엔젤스 쉐어라는 표현처럼
점점 이 휘발이 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정말 강력하게 시장을 이제 악재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져요. 러우 전쟁도 처음에 터졌을 때는 정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강했고 시장에 가하는 타격도 강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러우 전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 지금의 이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정말 큰일 났고 전 세계가 막 붕괴에 이를 것만 같았던 그런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트럼프가 한 발 물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점점 그 악재들은 휘발되고 있습니다. 호재라는 것도 비슷하고 악재라는 것도 비슷한데 이러한 이제 이 중요한 포인트들 안에서 결국 휘발이 되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적인 부분이 사이클상으로 이제 돌아설 기미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의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고 그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나 금리 인하고 지금 트럼프는 이제 연준의 이 금리 인하를 매우 압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관세적인 부분들도 완화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이제 내다본다라고 하면 사이클상으로 근본적인 이제 그 흐름을 안으로 파고들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또 상승 사이클을 그릴 수 있을 만한 시점에 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 시간, 한 2024년 중순부터 뭐 반등을 하기도 했었던 외국인 수급들이 완전 수직 낙하를 하면서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한국에서도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 시장으로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는 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희망사항이 좀 생기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초반부에는 불경기를 모멘텀으로 해서 시장을 급락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한 차례 정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금을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한 번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고 그 충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경기를 모멘텀으로 하는 그 금리 인하 초반부에 흔들기가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 증시가 이 정도 반등을 했다가 이만큼 흔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만큼 반등했다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요만큼 흔들리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지금 내가 100%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내가 금리 인하하는 그 초반부에 시장 흔들기가 한 번 더 나오니 나는 지금은 투자하지 않을 거야. 완전히 그냥 나는 현금 100%로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전략은 저의 기준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 흔들기가 어느 정도일지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기간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흔들기가 아무리 좀 뭐 클진 몰라도 충분히 이제부터는 하락이 거의 사이클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미래에도 그럴 거고 과거에도 그럴 것이고 계속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냐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에 투자를 맞춰요. 사이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냐가 저는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그 리스크에 매몰돼 버리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세가 됐건 뭐가 됐건 이름은 계속 바뀔 거예요. 악재의 이름은 계속 바뀌어서 나타날 건데 변하지 않는 본질은 뭐냐면 사이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이클에 집중하고 그 사이클을 움직이는 근본 요소가 무엇인지를 저는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근본 요소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리와 물가와 그리고 평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거의 이제 사이클에 하락 사이클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어디를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하다가 매수세로 돌아서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한국 시장의 이제 주요 수급 1순위를 우리가 꼽아야 하는 외국인 수급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들을 매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외국인 매수세 상위 종목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크게 무너졌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게 거래량을 상당히 이제 터트리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때 뭐 한 3.4% 정도 하락했습니다. 뭐 급락까지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막대하게 터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외국인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외국인 수급 1등을 카카오가 차지했는데 무려 이때 이제 매수한 다시 말해서 금요일 날 매수한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카카오의 수급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가장 유명한 두 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우상향할 걸로 당연하게도 기대되는 기업이고 마진율도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이제 과거에 마진율이 이제 두 자릿수 나온 적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포인트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한 낙폭을 보여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금 또 이제 성장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 이후까지도 우리가 랠리를 기대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단위의 이제 영업이익을 과연 찍어줄 수 있을지, 지금의 이제 성장세대로라면 조단위 영업이익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카카오라는 주식도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드는 주식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오션인데요. 일단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조선주들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 랠리가 상당했습니다. 하나오션 다음으로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이 외국인 매수세 상위에 이제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매수세가 올라온 종목 중에 뭐 하나 엔진도 있었고요. 이러한 식으로 지금 사실상 거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조선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HD 현대그룹주들, HD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오션이 또 이제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사실 HD 현대그룹주를 비롯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조선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온 것이고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엔진이라든지 하나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조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건 바로 방산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으로 매수를 많이 한 종목이 바로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방산주들이 매수세가 많이 몰렸어요. 하나그룹 안에서 이제 하나비전도 매수세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게 되면 지금 TC본도 관련해서 충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순이익이랑 영업이익이 뭐 이제 3천억대, 2천억대까지 뭐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이제 캐파가 커질 걸로 기대되고요. 올해가 영업이익 2천억에 순이익 1,500억, 내년엔 3천억 영업이익에 2,300억이 넘어가는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을 때 뭐 PER도 한 11배 정도, 12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이런 성장세로라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이제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매물대 위로 안착을 한 모습이거든요. 충분히 추가 급등을 이제 해줄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수급이 상당했는데 오랜 시간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기관 수급도 강력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 사실상 방산주와 특히 조선주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강력하게 불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하지 못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매수세가 상당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적자를 오랫동안 이제 보고 있었던 기업이고 수년 동안 이제 박스권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정체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정체되고 나서 2024년, 25년, 26년, 27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미 2024년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25년, 26년, 27년으로 가면서 이 정체되어 있는 가격 위로 충분히 튀어오를 거로 기대됩니다. 일단 이 그 공공요금 인상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적자를 이제 면하기 시작했고 마진율이 여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익 캐파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 대비 이익률, 다시 말해서 마진율까지도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PER이 2배, 1.6배, 이게 PBR이 아닙니다. PER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고 PBR도 0.3배, 0.2배 수준. 그리고 앞으로 배당 성향은 훨씬 더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손결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이냐, 공공요금으로 돈 번
이 한국전력에서 배당으로 다시 챙겨가는 거죠.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이 32.9%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당을 늘리게 되면 정부나 산업은행이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걷어가는 거 배 아파. 배당 성향 늘려서 여기서 돈 가져가네. 나도 좀 거기서 좀 한몫 챙겨야겠다 하면 한국전력, 좋은 전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배당 성향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한전을 쓸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배당을 어느 정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투자를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는, 매물대에 올려보셨으면 좋겠는, 후보군에 좀 올렸으면 좋겠는 종목입니다. 아직은 주가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막 폭등을 해가지고 못 잡는다. 이 과거에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아직은 접근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정말 수개월 동안 많이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꼭 매수 후보 순에 올리셔가지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좀 매수세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제가 이미 한 달 정도 전부터 이미 언급을 했던 섹터입니다. 뭐죠? 맞습니다. 배터리, 2차 전지. 올해 중순에서 말부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제가 좀 넓은 의미로서는 화학 업종들이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지금 완화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중국을 때리는 건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의 이제 매수세가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아직 그 초반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올해 중순 한 6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미 화학 종목 중에서 이제 태양광 종목들이 또 유명한데 거기에서 제가 딱 하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하나 시스템이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역시도 굉장히 강력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중국에다가 중국 태양광에다 무슨 3,500%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봉쇄되고 관세도 면제되고 하나솔루션이랑 OCI는 앞으로 정말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지금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OCI 홀딩스 마찬가지로 이때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이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 태양광은 화학 쪽에서도 이런 태양광의 하나솔루션이나 특히 배터리 쪽에서도 수급은 나오겠지만 지금 외국인 수급으로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지금 외국인 수급 좋거든요. 그렇지만 LG에너지솔루션을 저는 대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을 위주로 한번 배터리 쪽도 올해 중순부터는 매수를 고려해 봄직한 섹터니까 꼭 관심 종목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넣어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제약바이오의 ABL바이오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ABL바이오가 아마 대장주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대장주의 성격이 뭐냐면 그 섹터가 모두 조용할 때 혼자 독보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말도 안 되는 주가를 찍을 때쯤 뒤따라서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요. 그러면은 그때 대장주를 찍으려고 하면 찍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찍죠. 어떤 주식이 그랬죠? 리가켄바이오가 그랬고 알테오젠이 그랬죠. 이때 당시에 반도체만 올라갔어요. 2023년 말 2024년 이때 제약바이오 올라갔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죠. 이때 당시에도 제가 유튜브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때 누가 주인공이었어요? AI 반도체가 주인공이었어요. 제약바이오는 주인공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때쯤 24년 중순 말 정도 되니까 제약바이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당시 제약바이오 엄청나게 시너지 났죠. 그때쯤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리가켄 고점 찍을 때예요. 대장주는 이미 고점 찍을 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이미 고점 찍을 때예요. 근데 리가켄바이오보다도 더 먼저 출발한 종목이 있죠. 알테오젠. 23년 거의 중순 조금 지나갈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4년 들어서면서부터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갔고 이때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죠. 예, 사실상 중순부터 난리 났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근데 24년 초, 23년 말, 중순 이때는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을 때거든요. 반도체가 전성기 달릴 때 혼자 독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장주예요. 제가 크래프톤도 그래서 게임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약바이오 아무도 거들떠 안 보거든요. 지금은. 근데 두고 보세요. 제약바이오 분명히 움직일 거고 금리 인하 시작되면 엄청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때 대장주는 제가 봤을 때 ABL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독보적으로 혼자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량주들까지 따라붙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매수세 더 크게 또 붙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ABL 바이오 이런 자리에서 따라잡는 게 맞나? 떨어지면 그냥 더 산다 생각하고 그냥 소액 정도 살짝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담고 있다라는 점. 요 점을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이런 매매는 무섭다라고 하면 아직 안 올라간 제약바이오를 ABL 바이오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끌고 올라갈 때 뒤따라서 올라갈 만한 아주 알찬 제약바이오를 미리 담아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대장주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독보적으로 먼저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그 섹터까지 불이 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이 이제 또 급등을 보여주는데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파워도 세고 수출도 잘해서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무서워서 지금 잡기가 좀 어려운 거지 가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쪽 원전 제가 10년은 갈 거다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도 10년은 올라갈 거다. 조선주 다음 10년은 원전 에너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이번에 BHI가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거 거래 정지 풀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상황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흐름 정지가 좀 풀리고 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부터 그때 이제 랠리가 좀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려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슈도 이제 있고 거기 관련해서 정정 공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나 GNC에너지처럼 뭐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꼭 좀 눈여겨보시기 좋겠고요. 뭐 한전 KPS나 이런 종목들도 좀 두각을 드러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두산에너빌리티, BHI, GNC에너지 한 이 세 개 정도 종목을 볼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 상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자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인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금융지주사에서는 전 탑픽으로 KB금융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4대 은행 지주사에서는 이제 KB금융이 지금 가장 이제 알차다고 보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항상 최상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2024년도부터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배당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정말 빠르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무너질 때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이제 고점 부근이었고 여기가 이제 매물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대 과거에 이제 고점 찍었던 이런 부분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지지 확인해주고 반등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가격 아래로는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당 수익률은 막 6%, 막 5% 이렇게 날아가고 지금 순이익이 뭐 4조 5천억에서 5조 5천억 뭐 거의 6조를 내다보는 시점으로 가게 되면 사실 금융주들은 저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게 될 텐데 앞으로 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어떤 상황이죠? 금리를 많이 낮췄어요. 미국보다도 먼저 낮췄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선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나 이제 금융주는 다시 한번 또 오를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대 은행에 해당되는 금융지주사나 특히 이제 좀 우량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증권사들 말고요. 좀 네임드 있죠? 거의 최상단에 있는 증권사들. 뭐 삼성증권이나 아니면 뭐 여러 키움증권이나 이런 증권사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한국이 이제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주주 친화적으로 배당 성향도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잘 맞춰지다 보니까 지금 KB금융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지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외국인 매수세 상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 은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저는 더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 중에서는 KB금융. 그래서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외국인 매수세 상위에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지금 파마리서치가 있는데, 휴젤이랑 파마리서치는 제가 이미 작년부터 강조를 엄청 드린 종목이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현대모백스랑 같이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외국인 매수세 상단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팩토리, 물류자동화의 핵심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진율 증가까지 기대되다 보니 PER 7배면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SK텔레콤 관련해서 좀 정보가 털렸다 이러면서 지금 통신사 관련된 문제가 유심칩 교체해야 된다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LGU 플러스라든지 SK텔레콤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이슈가 한번 터지면서 그 매매하는 거는 조금 너무 빨리 대응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외국인 수급 상위에 지금 통신주들이 좀 위치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정도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이제 투자 기준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봐야 될 만한 외국인 매수세 상위 종목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조선이나 방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주도 업종이 언제까지나 주도 업종일 수는 없어요. 내가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거나 지금 핫한 매매를 빠르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선이나 방산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 특히 말씀드렸듯이 장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방산도 그렇죠. 장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조선주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올해 한 2개월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도 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또 신규 진입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또 갱신하는 지점으로 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진짜 신규 진입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이유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내가 이런 추세 매매를 즐겨하고 발빠르게 잘 빠져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자리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돈이 몰리고 있는 쪽은 조선이랑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내가 투자는 하되, 지금 주도업종을 투자하되 그 다음 주도업종이 될 만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화학업종들, 근데 화학도 잘 골라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뭐 원전 쪽, 이런 쪽을 이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LG엔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서서히 인프라 사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자동차 이제 면제까지 이제 고려해보면 자동차 종목이나 건설기계 종목들을 기반으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올라갈 만한 섹터를 미리미리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고, 지금 쉬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 지금 ABL 바이오를 필두로 추후에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그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다음에 올라갈 섹터들을 좀 준비하면서, 지금 유리한 섹터는,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고점을 갱신하고는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갱신할 수 있을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업종도 투자는 하되, 그 다음 순서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들을 투자를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노란색 선 외국인 수급의 이제 반등, 순매수세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건 잠깐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 역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좀 불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환율입니다. 지금 $1 환율이 1,440원 정도 되는데, 이 환율 문제가 저는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요. 이 환율 문제로 한번 좀 증시가 또 흔들리면은 그때 불경기 모멘텀으로 흔들릴 때 환율 문제도 같이 불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다우나 나스닥,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밤 이제 토요일에 확인해 보니 증시가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이제 하락 끝난 거 아니야? 라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안심할 때 한번 놀래키면서 팍 떨구는 그런 하락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이클 상으로는 거의 저는 하락 사이클은 끝단에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보통 그 끝단에 한번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충격을 대비한 현금 정도는 남겨놓자 이거예요. 근데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꼭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서 더 민기적거리다가 이제 나중엔 투자 못 합니다. 못 사요. 고점에 사셔야 돼요. 여기서 더 민기적거리면.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상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현금만 좀 잘 구비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종목 교체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종목 교체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하락 사이클일 때 종목 교체 기회인데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종목 교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주식들도 올라가거든요. 이 점을 잘 고려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중심을 못 잡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시황이라든지 각종 이제 기업 정보라든지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중심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텔레그램 방 하나만 보셔도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이랑 각종 꼭 봐야 되는 이슈들 이 종목 왜 올라갔지 하는 특징주들 다 분석해드리니까 여기저기서 뭐 보실 거 없이 이 방 하나로 시장에 대한 이제 정보를 받는 데는 사실상 이제 한 큐에 끝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매달 온라인 특강을 이제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월 4일에서 5월 6일까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총 3일간 저녁 7시에 온라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특강이다 보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전략까지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번에 코스피 5,000포인트를 내다보는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고요.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분들 있을 텐데 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와 글로벌 증시 붕괴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충격 한번 온다 그랬죠. 그리고 2025년에 과연 어떤 주식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지 관심주를 정리해주는 인생 주식 투자 전략 시간까지 마지막으로 준비했으니까 시황 전략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섹터와 종목까지 이번 특강 3일간 알차게 준비했으니 꼭 참여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이 특강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니 요 강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을 먼저 꼭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어플만 다운 받으셔가지고 뭐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내는 것도 없어요. 그냥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니까 오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채널 홈에 들어오셔도 여기에다가 이제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고요.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그 다음에 방문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벌써 구독자 5만 명 넘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만 2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보답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10만 명, 100만 명을 넘어서까지도 지금의 이 초심과 여러분들에 대한 이 모토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짧게나마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